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호모데우스 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모데우스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최신작이에요. 영문판으로 나온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한글판으로 번역된 거는 딱 오늘로 한 달 됐습니다. 17년 5월 19일 날 나왔고요. 예약 걸어서 받았어요. 너무 지난 책이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호모데우스도 재미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피엔스가 인류의 히스토리,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였다면 호모데우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인덱스가 있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 우리는 북한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북한이 어쩌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자율주행 같은 거를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최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인터넷 뱅킹을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뱅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뱅킹하는 데 있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바로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바로 넘어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가 아예 별로 없으니까 자율주행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예시를 들어준다던가 하는 게 나름 재미가 있었고요. 어쨌건 인류는 전례 없는 기술을 지금 쥐고 있고,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갑니다. 자, 인류의 새로운 의제. 지금까지의 인류의 의제는 20세기에는 기아, 역병, 전쟁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이거의 원인은 이거는 신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본성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21세기에는 이런 문제도 기아, 역병, 전쟁 극복했고 이 신의 계획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부분도 극복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최상의 의제는 뭘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그 과거의 문제를 살펴보면, 일단 기아. 지금 2010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아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라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기아가 실질적으로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닌 거죠. 두 번째, 역병에 대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병을 이미 우리가 해결을 했죠. 천연두도 잡아버렸고. 어쨌건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극복을 했고, 나중에는 혁명적으로 나노로봇이라던가, 그리고 15년도에 발견했던 텍소박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잡아낼 거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부터 미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병이라고 한다면 이념의 문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병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막 바이러스를 공격 무기로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남아있는 병이지, 그냥 일반적인 병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전쟁. 우리가 과거의 숙제였던 전쟁도 이제는 물질 기반에서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에 나는 뭐 석탄을 빼앗아서 그 힘을 보강했다,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가 제일 잘 산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쳐들어가면 거기는 구글이 내 거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시기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도 정글의 법칙, 전쟁이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돌아보면 진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물질 기반인 위치들, 중동, 중앙아프리카, 이런 데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설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테러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테러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기보다는 두려움 확산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황소 귀에 왱왱거리는 게
황소가 참지 못해서 가기를 막 부수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가기를 부순 게 아니라 황소가 부순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해서 9.11로 미국을 도발했고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자 대신에 사담 후세인을 없애줬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시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과제는 뭐가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잡았으니까. 뭐 딱 떠오르는 거로는 지구 생태계 불균형? 이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좀 큰 범위로 또 살펴보자면 번영, 건강, 평화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했고 그 다음은 아마도 그 다음의 야망은 불멸, 행복, 신성일 것이다. 우리는 이걸 다 세 가지를 다 잡았지만 인간은 만족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망을 꿈꿀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 호모사피엔스를 넘어가서 데우스가 신이죠. 그래서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불멸부터 살펴볼까요? 다음 숙제 첫 번째, 불멸.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예전에는 신이 내려준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이런 신성한 형이상학적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문제는 해법이 있죠. 그래서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이런 걸 사용하면 아마 죽음도 잡아낼 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가 이제 요 정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래에는 인체 구조 과정도 재설계하고 기관과 조직도 재생해내서 아마 죽음을 없애게 될 텐데 죽음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라는 거 지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로 이루어진 이 가정도 되게 그 기준이 모호해질 거고요. 진로라던가 정치라던가 온갖 제도들이 다 이제 헷갈리게 될 거기 때문에 혁명적으로 인간 사회는 바뀌게 될 거예요. 죽음이란 게 사라지게 될 경우에. 인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과제, 행복은 이제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19세기, 20세기는 성공의 척도가 국력, 영토 크기, 인구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GDP 이런 거 가지고 나라를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슬금슬금 들고 일어나는 그 얘기는 이제 GDP가 아니라 GDH, 국내 총 행복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금살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보면은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심리적인 조건과 생물학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거는 기대와 실제가 일치하면 이제 만족하면서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제와 기대가 일치하면 이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다시 커져요. 조건이 좋아지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 수준이 올라가고 성취하면 또 이제 불만족하게 되고 끝도 없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 뭔가 쾌감 때문에 행복한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생화학적으로 해법이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치료를 하는 거죠. 약을 놓거나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교적으로 쾌락을 갈구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이런 두 가지 해법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약을 먹는 게 늘어나고 있죠, 현재. 학교가 지금까지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게 학교가 문제야 라고 했는데 이제 슬슬 학생들의 생화학 기제를 바꾸자는 의견도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해결하자는 거죠. 이런 얘기가 살금살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마약 같은 걸 하면서 행복한 거 그게 행복이야? 너무 슬픈 미래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조금씩 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행복 확보를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가 재설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신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신이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공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이보그적으로 이제 갈아 끼는 거죠. 뭐 팔 갈아 끼고 눈 갈아 끼고 하면서
신이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유기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거, 그리고 사이보그 로봇 같은 거, 이렇게 비유기적인 합성을 통해서 신이 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마음을 재설계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을 재설계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호모데우스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제는 이 신성이란 부분에서 볼 때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이게 우리의 세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갑자기 신이 돼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씩 바꿔가도록 되겠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지금 이미 스마트폰한테 다 넘겼죠.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거 조금씩 맞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50년 뒤에 2017년에 우리를 딱 바라보면 저거 우리 아니네, 우리랑 같은 종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매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50년 전의 인간, 100년 전의 인간, 10,000년 전의 인간과는 이미 너무나도 다른 인간의 길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있는 것일까? 아마 못 밟을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 브레이크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밟을 수가 없어요. 밟고 싶어도.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경제와 사회가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밟을 수 없고,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멸 행복까지만 하고 신성까지는 가지 말자. 그럼 안 될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불멸 행복하고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치료제로 나왔는데 지금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는데 뇌를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한 이런 치료제가 나왔다. 근데 정상인인 사람이 그걸 먹으면 좀 더 나은 뇌가 더 잘 돌아가는 이런 게 된다. 이걸 어떻게 선을 그어서 너까지는 돼, 너부터는 안 돼를 결정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결과물은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의 발견도 그렇게 됐듯이, 핵의 발견도 그렇게 됐듯이, 하지만 핵무기가 생긴 거고요. 어쨌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 이 방향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요. 잔디의 역사를 들어서 이제 역사에 대한 한번 들여다볼 텐데, 역사학의 목표는 평상시에 고려하지 않은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과거를 연구하는 이유는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잔디는 중세말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잔디는 정말 쓸데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유럽의 이제 귀족들이 잔디를 깔은 거죠. 이거는 난 부자고 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요. 노예가 있어야만 잔디를 가꿀 수 있었거든요. 되게 손이 많이 가요. 돈도 많이 들고. 초록 사치, 이 잔디라는 초록 사치를 감당할 만큼 땅과 농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잔디를 깔았던 건데, 그게 어떻게 흘러서 정치 권력, 사회지위, 부를 설명하기 위한 게 돼버렸고, 현재도 미국 중산층의 필수품이 된 거죠. 이 히스토리를 알면, 잔디의 시작이 그랬다는 히스토리를 알면 아마 잔디를 이미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 우리는 잔디를 만약에 깔아야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겠죠. 예전에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깔았던 그 잔디 내가 깔아야 되는 걸까? 그래서 과거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잔디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해방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역사학의 목표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인본주의. 호모사피엔스는 누구이고 인본주의는 왜 세계를 지배했나? 왜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를 해체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파라오가 3000년 갔어요. 파라오의 시대가. 그리고 교황의 시대가 1000년, 1000년 갔고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라는 신화의 시대인데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인권을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인권이 가장 위에 올라가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300년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부에 걸쳐서 이 책이 얘기를 써내려 가는데 1부는 우리 종이 왜 특별한가? 사피엔스와 동물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마 초인간이 나올 텐데 인간을 넘어선 초인간이 나올 텐데 아마 이 사피엔스 우리와 동물과의 관계가 초인간과 우리와의 관계와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살벌한 느낌이 오죠. 그리고 2부에서는 사피엔스가 1000년간 창조한 기이한 세계와 현재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가 처한 공경과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녹음은 1부와 2부에 한 가지 챕터만 빼고 다 다룰 거고요. 책으로 따지면 이 책이 꽤 길거든요.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반을 이 녹음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1부 호모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이 1부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 종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지? 그리고 사피엔스는 우월한가? 아니면 골목대장일 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인류세는 세금 2세가 아니라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홀로세 할 때 그 세, 그 시기를 다룬 기간을 다룬 그 세예요. 그래서 인류 시대에 대해서 보면은 40억 년 전 생명이란 게 태어났죠. 하지만 단일종이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킨 거는 사피엔스가 처음이에요. 현재 세계의 대형 동물 90%가 인간과 가축이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대형 동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맘모스도 있었고 우리가 쉽게 아는 검치 호랑이 이렇게 이가 막 나와 있는 그런 호랑이도 있었고 그리고 거대 멧돼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다 죽였어요. 다 멸종시켰죠. 잡아먹어서. 그리고 얘가 덩치 컸기 때문에 한두 마리 잡으면 이게 사라지는 위험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마리 잡지 않았죠. 보는 족족 잡았겠죠. 그래서 어쨌건 인류가 다 없애고 현재는 인간과 우리가 만든 그 종이 대형 동물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죠. 인간이란 게 참 별거 아닌 게 다 죽였어요. 어쨌건 그렇고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생존과 번식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능과 욕구와 감정은 사실 진화에 있어서 이 생존과 번식을 잘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본능의 요렇게 하면 더 후세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욕구라던가 감정적 욕구라던가 육체적 욕구가 그렇게 해서 진화가 했는데 인간이 그 욕구를 충족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뤄도 생존 번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더 번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우리에다가 딱 가둬놓고 키우죠. 가둬놓고 디룩디룩 살찌도록 키우죠. 하지만 번식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되게 나쁜 방법으로 그 돼지의 사회적 욕구, 감정적 욕구의 나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시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축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현대인이 단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단 거 좋아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왈가왈부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한 가지 의견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석기 시대에는 단 열매를 보면 많이 먹어두는 게 현명했어요. 왜냐면 많이 축적해놔야 되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단 것을 사랑하면 안 좋죠. 우리가 그 진화의 그 방식을 너무 빨리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감정은 모든 포유류의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인 생화학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도 한 20세기 전반만 해도 20년대만 해도 육아의 최고 권위자가 포옹하지 말아라, 입맞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가난하고 이기적인 불안한 어른이 된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50년, 60년대 와서야 정서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합의가 된 거고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제는 정서적인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가축에게는 똑같이 이 정서적인 걸 무시하고 있죠. 아주 일부들만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농업계약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피엔스가 신이 있을 때 종교의 역할은 이거였어요. 사피엔스가 왜 특별한지, 왜 사피엔스가 동물들을 그리고 식물들을 다 지배해도 되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종교가. 왜냐? 신이 인간에게만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다 잡아먹어도 되는 거야. 막 다뤄도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농업혁명이 나타나면서 500년 동안 이제 인간이 되게 고독한 존재가 됐는데요. 농업혁명을 하면서 동물을 침묵시켰어요. 신을 내세워서 농업을 정당화했죠. 가축화하는 걸 정당화했죠. 그런데 과학혁명을 하면서 신마저도 침묵시켰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신이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제는 인간이 최고니까 인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공장식 축산 농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했듯이 인간과 동물 관계를 제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동물도 중요하다. 카라라는 단체도 있고 이제는 동물의 그 권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거를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재밌게 해석했어요. 어쩌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그 동물들과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인간과 동물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꼴 날 거거든. 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네, 무리한 해석일 수 있지만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돼지나 닭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그 광휘가 독특함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인간의 광의는 과연 있는 것인가? 사피엔스가 제일 막강한 종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막강하다는 것이 정의와 동치가 되느냐? 일신교는 대답이 있어요. 사피엔스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 사피엔스만. 그리고 이게 21세기까지도 먹히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윈의 그 진화론은 그 영혼이라는 거를 설명해내지 못하는데요. 영혼은 진화로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거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부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영혼이라는 거는 부분이었고 단계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진화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면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진화론이 나오는 순간 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우월성을 그러면 마음으로 설명해 보자. 영혼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라고 할 때 마음은 고통, 쾌락, 분노, 사랑 이런 주관적 경험의 흐름인데 영혼과는 달리 되게 부분이에요. 그리고 변화하고 영구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이걸로는 될 수도 있겠다. 인간의 특별함을 그럼 마음으로 설명해 보자. 근데 문제는 마음에 대해서 과학이 아는 게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뇌의 반응은 알아. 어떤 쾌락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낄 때 뇌가 어떻게 번쩍번쩍 하는지 그거는 측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뇌의 반응들이 고통이나 분노와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밝혀내질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 아닐까? 한 대가 움직임을 가지고는 교통체증이 생기지는 않잖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대의 차들이 수백 대의 차들이 모여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긴 것처럼
주식 한 주 한 주 팔아가지고는 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지만 수백만 주가 막 이게 섞이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의식이 탄생되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체증은 이게 해체하면 경제 위기는 해체하면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분노라는 거는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감정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런던에 교통체증이 생겼어. 그런데 꽉 막혀버렸군 하는 런던의 의식이란 게 생기진 않는 거예요. 교통체증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란 건 생기지만 체증이 돼버렸네 라고 답답해하는 의식이 생기진 않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이 생기는 건 아직 우리가 해석해낼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건 거죠. 이 주관적 경험은 왜 생기는지 모르죠. 지금 모른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상, 이 주관적인 경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이해하는 가장 큰 빈틈이며 나중에 뭐 AI가 올 때 걔네들은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빈틈이기도 한 거죠. 자, 왜 주관적 경험이 생기는지 설명해 볼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다리를 막 움직여서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두려워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지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봐. 근데 아닌 거야. 두려움이 없어도 그냥 머리가 다리한테 야, 사자가 나타났다. 다리야, 빨리 움직여서 도망가라 라고 바로 연결하면 되지 않아? 그 중간에 두려움이 왜 불필요하게 끼어들어갔지? 번거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체 활동의 이미 99%는 느낌 없이 발생해요. 심장 뛰는 거 우리가 뛰라고 안 하죠. 느낌 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신장이 피를 걸러주고 이런 거는 신체 활동의 99%는 이미 감정 없이 일어나는데 왜 그 1%는 느낌이 필요할까? 이 도표가 참 재미가 있어요. 마음에서는 뇌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마음은 왜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나지? 뇌에서. 그럼 마음에서는 뇌에서 일어나지 어떤 일일까? 이 빙빙빙 도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은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도 없죠. 기능하는지도 모른다면, 아까 건너뛰어도 된다 그랬죠. 두려움 건너뛰고 그냥 머리가 몸한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폐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옛날에 에테르라는 개념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물, 불, 뭐 공기, 흙 이런 걸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에서, 그리고 에테르 뭐 이런 거, 에테르란 거가 그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있었는데, 에테르가 설명도 못했고 기능도 못하니까 버렸어요, 그 개념을.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런 거 아니야? 영혼도 그런 거 아니야? 의식도 그런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뭐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지금 이 수준이에요. 마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너무 낮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라고 주장하면 그걸 믿어도 될까요?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와 다른 존재가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찾은 게 없어요. 최선이 튜링 테스트인데,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테스트인데, 컴퓨터가 진짜 의식을 가졌는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지 판단한 테스트인데, 이게 14년인가 튜링 테스트 통과한 기계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건 이제 제가 나 의식 있어 라고 하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테스트할 방법이 현존하진 않는다. 자, 그럼 이 마음이란 건 과연 뭐냐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내 경험은 뇌의 전기활동이다 라는 거면, 전기활동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실제와 구별 불가한 완전한 가상세계 위조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막 가상현실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의식하기에 완벽하게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그렇다면 자, 실제 세계라는 건 하나뿐이죠. 우리 매트릭스에서 봤듯이 실제 세계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가상세계는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확률상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가상세계일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쥐를 실험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그냥 건너뛰고요. 어쨌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종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개미랑 벌도 협력은 하지만 얘네들은 유연하게 협력하진 않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협력하죠. 근데 인간은 여럿이 소통해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한 거죠. 자, 혁명이란 것을 원한다면 몇 명이 내 생각을 지지할까가 아닌 내 지지자 중 몇 명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가 성공의 그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루마니아의 혁명, 그리고 이집트의 혁명 같은 것도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루마니아의 혁명의 예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혁명이 납치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루마니아가 되게 힘들게 독재가 있어서 이웃나라가 힘을 실어주고 공산당이 스스로 분파가 갈리고 어떤 특별한 시점에 자극을 받아서 조직을 해서 끌어내렸어요. 독재 권력을 끌어는 내렸는데 그 권력이 대중에게 가지 않고 조직할 방법이 몰랐기 때문에 끌어내리기까지는 했으나 소규모 정치인으로 가버렸죠. 이게 바로 이제 루마니아 혁명이 납치당했다는 거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혁명이 성공하는 거죠. 이집트도 똑같아요. 대신에 페북과 트위터가 이집트 혁명 때는 처음에 그 소스가 그 힘이 되어줬는데, 그래서 무라바크 정권이 무너졌죠. 그러나 역시 결과는 군대로 납치당했어요. 정권 무너진 것까지는 했으나 그 뒤에 조직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조직해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군대가 정권 뒤에 들어선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죠. 우리도 민주화 혁명 한 후에 민주화 세력이 잡지 못했죠. 아무튼 그렇게 협력해낼 수 있어야,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혁명은 성공한다라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무리지어서 살 때는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섹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협력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그 규모를 넘어선 거죠. 이제는 싸움이나 섹스로 그리스의 외환위기 같은 건 이겨낼 수 있는 시대를 지난 거예요. 이제 개인이 아닌 대규모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고, 대규모 협력은 상상의 질서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신, 국가 이런 거죠. 그런 상상의 질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실제, 중력 같은 거죠. 믿음이나 느낌과 관련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객관적인 실제. 두 번째는 주관적 실제예요. 이건 두통 같은 거죠. 개인적인 믿음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거.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어요. 상호주관적 실제가 그건데요. 아까 말한 상상의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법, 신, 국가 같은 것이 바로 이 상호주관적인 실제예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이 상호주관적 실제는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샥 사라져버려요. 소련 같은 경우, 소련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게 바로 이 상호주관적 실제의 강력함이자 약함인 거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떨까? 지금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신화, 상호주관적 실제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이죠. 여기 바로 위에 한 번 더 볼까요? 천국에 가려고 십자군 원정에 나섰어요. 그 시대, 중세시대에는. 목숨을 걸었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진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거고요. 현재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민주주의의 인권이 비슷한 거죠.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개놈, 통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세계의 허구들도 해독해야만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부로 넘어가서 호모사피엔스,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다. 인간은 어떤 세계를 창조했나? 인간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확신하나? 그리고 어떻게 인본주의의 인간 숭배가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었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사피엔스는 아까 말한 대로 세 번째 현실이 있는데요. 동물은 두 가지 현실 속에 살아요. 이중현실. 첫 번째 객관적 실제, 나무, 바위, 강 같은 거. 그리고 주관적 경험, 두려움, 즐거움, 욕망 같은 거. 그런데 사피엔스만은 삼중현실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실제는 바로 허구적 실제, 아까 상호주관적 실제. 그건데 바로 돈, 신, 국가, 기업 이런 것들이에요. 6,000년 전에는 수메르의 신이 있었죠. 그래서 신한테 고용당하고 신한테 돈을 빌리고 신을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 세금과 11조를 내고 이랬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현재로서는 존이 구글에게 고용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존이 구글에 입사한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한테 구글이 사실상 실체죠. 구글이 허황된 거라고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구글은 실체인데 예를 들면 수메르인들한테는 엔키라는 그 당시의 신이 실제였던 거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상상의 실제가 건설하고 지배해요. 자, 중국이 댐을 건설한다.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 파라오가 저수지를 건설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 옛날 그 신, 구글, 파라오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살짝 착각하고 있어요. 구글은 현실, 그리고 중국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파라오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단지 지금 시대의 그 삼중현실, 허구적 실제가 중국일 뿐, 구글일 뿐인 거예요. 이 실제라는 게 되게, 실제와 허구가 되게 묘한 부분이 이제 종이 위에 그런 허구를 쓰게 된 순간 그 후로는 실제와 보고서가 충돌할 때 맞춰야 되는 건 실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 뒤에 나오죠. 유럽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고 19세기 중반에 대충 나눠 가졌어요. 이 나라는 네가 하고 이 나라는 네가 하고. 근데 사실 그때는 강을 따라서 혹은 경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왕국을 따라서 부족을 따라서 종교 역사 지리를 따라서 나름의 이런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냥 지도를 보고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나눠 가졌죠. 하지만 실제는 아까 말한 부족 종교 역사 이게 실제였는데 문서, 보고서에 따라서 물러난 거죠. 실제가 뒤로 물러난 거죠. 지금 현재 아프리카 국가의 난제 대부분이 이 국경선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현실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물러난 실제 볼까요? 초기에는 교육에 있어서 계몽이나 교육 성공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는 지금은 테스트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교육을 그 테스트에 맞추려고 하죠. 물러난 것은 실제인 거예요. 또 거꾸로 됐죠. 시험에 맞추려고 하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정점을 다 맞게 되는데 협력 네트워크의 힘은 진실과 허구의 절묘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심하게 허구면 안 믿고 근데 허구적 신화가 있으면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상대성 이론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대포 몇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신화를 이거 엄청난 괴물이야 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딱 중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종이 조각인 거 학위증서가 종이 조각인 거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허구는 협력을 돕고요. 문제는 그 허구가 협력의 목표까지도 결정한다는 게 조금 더 나아가면 문제인 거예요. 여기 재미난 예가 하나 나와요. 자, 뭔가 우리가 세계관을 채택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행동 내가 잘하는 걸까라는 걸 검토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실제하는 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실체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제우스 사원을 태워도 제우스는 고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로화가 가치를 잃어도 유로화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가 전쟁에 져도 나라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만 다친 병사는 고통스럽고 굶주린 농부는 고통스럽고 송아지와 떼어놓은 어미소는 고통스럽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따져야 될 그런 사례가 된다는 거죠. 전쟁의 원인은 허구지만 고통은 실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구와 실체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허구는 나쁘지 않아요. 꼭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도구일 뿐이고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으면 회사가 아픈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서비스나 상품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소비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혹은 우리 회사를 내가 일을 함으로써 벌어들인 돈으로 내 가족이 행복하니까, 내 가족이 밥 먹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거야는 지금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실체가 없는 거에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나 전쟁에 나갈 거야. 이거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전쟁에서 패해도 아프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전쟁에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구할 거야. 우리 가족을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거야. 이게 맞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도우려고 발명한 도구가 기업이고 나라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간을 이 도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판단할 때 기준을 이게 뭔가 거기가 거기 같긴 해요. 그게 그거 같기는 한데 어쨌건 요렇게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뜻밖의 한 쌍. 근대 이후 세계는 이전과 매우 달라요. 효능을 믿던 말던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죠. 이건 신과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전에는 신을 따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실체가 있는 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술만 있으면 인간을 업그레이드하고 노화도 극복하고 행복의 열쇠도 찾을 수 있는데 뭐하라고 신, 국가, 기업 같은 그 허구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딴 거 다 없애고 기술만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뭔가 많이 복잡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이런 실체는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종교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종교는 사실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럼 초자연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는 종교 없이 이해한다라는 얘기네? 그럼 종교는 옵션이네, 자연적인 거에 대해서는?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종교는 종교 없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차곡차곡 따져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리고 다 똑같이 도덕법과 자연법의 체계를 믿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교의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우리는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세상의 작동 원리란다. 신이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자, 나치의 아들. 아빠, 우리는 왜 유대인을 죽여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작동 원리란다. 히틀러가 자연법을 해석해 보니까 유대인이 인류를 타락시킨다고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죽일 수밖에 없어. 자, 영국 자유당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중동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그건 세상의 작동 원리란다. 인간은 같은 본성의 자연권을 가져서 그런 거야.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념자들,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종교야라고 하면 싫어해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은 다 비슷한 성향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종교와 과학, 이 두 가지는 서로 앙숙이에요. 하지만 과학이 동작하려면 종교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 과학은 사람이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걸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자를 질식시켜서 죽여도 돼? 라는 거는 과학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이런 종교가 필요해요. 하지만 두 개는 또 별개예요. 그러나
종교에서 중요한 대목은 사실적인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한다. 내세에 벌 받는다. 성경은 신이 썼다. 이런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내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앙숙인데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거예요. 진리보다 종교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질서에 관심이 있고요. 과학은 연구로 질병을 치료하고 전쟁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힘에 관심이 있어요. 과학과 종교 모두 뭔가 진리보다는 질서와 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종교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어쨌건 이 유발 하라리의 생각에 따르면 종교와 과학은 진리보다는 질서와 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이다. 그리고 근대사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괴학 과정이다. 이 과학과 종교, 여기서의 종교는 인본주의를 말하고요. 21세기는 인본주의라는 게 사실상 종교가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를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인본주의 말고 그 다음 뭔가가 나올 거다라는 것이 앞으로 얘기될 거예요. 자, 6강 넘어가면 근대의 계약을 살펴보시죠. 마지막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이번 녹음은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근대성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계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는 대가로, 그 계약이란 힘을 가지는 대가로 의미를 포기하는 계약이에요. 정근대 이전에는 힘을 포기하는 대가로 의미를 얻었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는 힘을 가지고 의미를 포기했죠. 예전에는 이 세계는 하나의 파이였어요. 누군가 먹으면 다른 사람 먹지 못했고, 하나를 죽이면 하나가 주는 거였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균형을 이루고 굴러가고 있었죠. 근데 근대 이후에 신뢰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신용이란 게 생기면서 무한 성장이 시작됐어요. 파이가 한정이 없는 파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평형 상태였는데 신용이 등장하고 나서 그 평형이 깨진 거죠. 기적의 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계속 성장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성장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더 많이 생산해야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야 더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두 번째, 인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유지하려면 유지만 하려고 해도 필요해. 성장이 필요해. 세 번째, 인구가 안 늘어도 되게 불쌍하게 사는 수억 명이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라도 성장해야 돼. 그래서 현재는 성장이 거의 종교와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성장이 가족 간의 유대보다 더 중요한가? 그럼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가족 유대보다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냅두고 아이를 냅두고 회사를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 최근에 추가한 새로운 자원이 있습니다. 자, 원재료, 흙, 나무, 석탄 이런 것들에다가 에너지까지가 그 전까지의 자원이었어요. 요것만 보면 성장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3자원이 들어오면서 지식이란 자원이 들어오면서 석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석탄이 아닌 태양에너지를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식이란 제3의 자원인데 이런 게 생기면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현대 경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생태계 붕괴인데 성장 속도를 차차 이렇게 늦춰서 평형을 맞추는 게 사실상 해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대체 방법을 찾는 방식을 선호해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나오면 청정기를 사는 방식인 거죠. 자, 이게 어떤 예냐면 최상위 계층은 재앙을 피하는 방주를 지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핵무기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에게 지구 생태계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생태계가 다 망가지면 방주 속에 쏙 들어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망가지건 말건 이 최상위 계층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가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만년설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끝없는 경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욕망을 제어했죠. 그리고 욕심은 나쁜 것이었는데 현재는 탐욕은 성장의 원동력이 돼버렸죠. 하지만 윤리, 미학, 동정이 아직도 존재하긴 합니다. 새롭게 떠오른 혁명적인 종교인 인본주의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음 녹음에서는 인본주의 혁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재미있습니다. 그럼 이번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